조선 어느 고을에서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사또보다 재판을 더 잘하는 아이가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어른들의 송사를 가린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 아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 들은 말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관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현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관아를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도현은 사또가 송사를 다루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장터를 구경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콩을 파는 장사꾼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콩 한 자루에 한 냥이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그 값이요. 내일이면 2냥이요. 어서들 사시오. 그런데 잠시 뒤 장터 한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콩을 사려던 사내와 장사꾼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한 냥이라고 하지 않았소. 장사꾼은 콩을 작은 자루에 담아 사내에게 넘기면서 2냥 내시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사꾼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소? 지나가던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한 냥이라 분명히 제가 지나가며 들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과 콩을 사려는 사내의 말다툼은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장사꾼이 화를 내며 사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때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관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또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장사꾼이 처음 무엇이라 말했느냐? 한 냥이라고 말했는데 자루에 담아 넘기면서 2냥이라 했습니다. 장사꾼은 한 냥은 말한 적 없다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그때 얻어맞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까 지나가던 아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시장에서 제가 얻어맞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현이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가 들은 말을 말해보거라. 도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콩 한 자루에 한 냥이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그 값이요. 내일이면 2냥이요. 어서들 사시오. 장사꾼이 외친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고 결국 사람을 때린 죄와 사기를 치려는 것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도현을 작은 판관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관아에는 또 다른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농부가 시장에서 팔려던 소를 우연히 보고 자기 소라고 주장하며 팔려고 하는 사람과 소 한 마리를 두고 서로 자기 소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훔쳐간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두 농부는 관아 마당에 나란히 꿇어앉아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는 3년 전 제가 장에서 직접 사온 것입니다. 앞발 왼쪽에 흰 털이 난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소를 팔려고 하던 농부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 흰 털은 소라면 흔히 있는 것입니다. 이 소는 제가 어미 소 배 속에서부터 키운 것이요. 저 콧뚜레도 제가 손수 꿰n 것이요. 사또가 두 사람 사이에서 답답한 얼굴로 딱히 결론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현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관아에 와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도현의 눈이 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소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쪽에서 눈에 띈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싸움 났던 사건을 증언하던 아이가 아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며 사또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두 농부에게 소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소를 파려고 하던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며 이름을 불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소가 고개를 들고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렸던 농부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가 낯선 곳에 와서 겁을 먹은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왼발을 먼저 내딛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내딛습니까? 도현은 소를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심이 가서 먼저 대답하라고 물었습니다. 오른발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던 농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왼발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밥을 먹을 때 꼭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주인 얼굴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도현이 포졸에게 눈짓하자 포졸이 소에게 여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는 왼발을 먼저 내디디며 여물통 앞으로 다가갔고 먹다가 고개를 들어 그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또는 어린아이의 판단에 크게 놀랐습니다. 소를 팔려는 농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그에게 다시 따져 물었고 결국 자기가 키우던 소는 며칠 전 팔았고 그가 소를 훔쳐 또 다시 팔러 갔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사건이 관아에 들어왔는데 주막 주인이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모아두었던 은전 20냥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간다는 두 사내가 관아에 불려왔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돈을 놓아둔 자리와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제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어 돈을 두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막 주인은 범인을 잡아달라 사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또도 누구를 범인으로 판단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두 사람이 결백을 주장하니 판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어린 도현을 불렀습니다. 그때 도현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 주인이 입었던 옷색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푸른색 치마에 붉은 저고리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막집 주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먹었던 안주와 술자리 상황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돼지고기 2접시 시켰고 수육에 파를 곁들인 것이었습니다. 파전과 빈대떡도 시켰습니다. 술은 막걸리였고 사발색이 장독 색깔이고 조금 이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술자리에서 자리를 뜬 적이 한 번도 없고 술 마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현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는데 주막집 주인은 술 마신 사람들이 많아서 안주를 무엇을 시켰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돼지고기 먹은 기억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도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관아에 있게 하고 저녁에 두 사람을 다시 불러 물어보도록 하시지요. 사또는 그러기로 하고 주막 주인은 돌려보냈습니다. 도현은 저녁 무렵 두 사람을 다시 불러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또렷하게 말했던 사람의 대답은 처음과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주는 두부도 시켰고 빈대떡은 없었다고 하며 뭔가 말을 지어내는 것처럼 표정이 이상한 것을 도현은 느꼈습니다. 도현은 사또에게 저 사람이 이상하다 말합니다. 아침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조금씩 틀리고 말을 지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고 저 사람 집을 수색해 보자고 말했고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그의 집을 수색하자 주막에서 사라진 은전 주머니와 은전 20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현의 이름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어려운 재판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여인은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입니다. 사또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일이 더욱 복잡한 것은 두 여인이 같은 마을에서 같은 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아이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고
있었고 그 후로 두 여인 사이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죽은 아이의 어미가 다른 집 아이를 몰래 데려가며 자기 자식이라 우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인 여인은 통곡했습니다. 제 아이의 등에 파탈만 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점에 손을 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두 여인 모두 아이 등의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난감해하는 사이 또다시 어린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은 아이를 포졸에게 잠깐 안겨보게 했습니다. 낯선 포졸품에 안기자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번갈아서 각각 어머니라 주장하는 여인에게 안겨보게 했습니다. 한 여인에게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또다시 포졸에게 넘기자 아이는 울었고 우는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넘기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의 옷고름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 사람입니다. 아이는 늘 안아주던 품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우연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가 옷고름을 쥔 것은 익숙한 냄새와 익숙한 체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품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억울하다며 내가 안았을 때는 아이가 안 울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맞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현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필요하면 말을 못하니 울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울고 안 울고는 어머니를 구별하는 기준이 못 됩니다. 하자 다른 여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흐려져 남의 아이를 자기 것이라 우겼음을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도현에게 처음으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도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어귀에서 덩치 큰 사내둘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나 일에 끼어들지 말거라. 다음번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가늘게 뜨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한 사내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유난히 컸고 다른 사내의 집신이 왼쪽이 달아있는 것, 목소리가 낮고 코끝이 오른쪽으로 살짝 휜 것. 도현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긴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내들은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도현은 사또에게 그 두 사내의 특징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수소문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들은 은전 도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과 친척이었습니다. 사또가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겁나지 않았느냐?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겁은 났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다고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을 다시 보았습니다. 재판을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도현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서당 훈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똑똑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훈장은 도현을 불러 시험해 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거라.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들은 것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훈장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글을 그대로 외워 말했습니다. 훈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석 달 전에 읽어주었던 글이었습니다. 서당 아이들 가운데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당단 밖에서 어쩌다 한두 번 흘려들었을 뿐인
이 아이가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군장은 도현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당 보낼 형편이 안 되어 못 보냈는데 서당 밖에서 군장님이 가르치는 말들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군장이 다시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재판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잘못 판단하면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에 했던 말을 다르게 말을 하고 또 한 말을 지어내고 거짓을 고하면 얼굴 표정이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가르치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어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데 참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판결을 하는데 사또님이 물어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군장은 도현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가르쳐 큰 인물로 키워야 되니 내가 돈 받지 않고 가르치겠소. 하며 도현을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도현은 남들보다 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한 번 눈에 담은 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군장이 어려운 고전을 풀어 설명하면 도현은 그 뜻을 새기고 또 새겨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뜻인지를 끝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도현은 과거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형조의 관리가 되어 나라의 재판을 다루게 되었고 그의 판단이 공정하다는 소문은 궁궐 안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금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신이 영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잡혀온 것입니다. 대신의 집에서 반역을 의논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분명히 대신의 이름과 영모를 의논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금부에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무고라면 억울한 대신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고 만약 진짜 영모라면 그냥 두었다가 나라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금부의 당상관들은 연일 모여 논의했지만 기록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현이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하며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관리들은 도현이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도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뒤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글은 대신의 집에서 나온 것이지만 글씨의 습관이 다릅니다. 도현은 대신이 평소 쓰던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두 글을 비교해 보니 겉보기에는 똑같았지만 붓을 멈추는 습관과 획을 꺾는 방식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글씨를 흉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흉내내도 평생 몸에 밴 버릇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을 쓴 사람은 붓을 들 때 손목을 살짝 들어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평소 문서를 보면 붓을 종이에 가볍게 눕히는 방식으로 획을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의금부에서 다시 조사하자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대신의 자리를 노리던 다른 관리가 글씨를 흉내내어 영모 문서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대신의 필체를 오래 연습했고 누가 보아도 똑같다는 말을 들을 만큼 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눈은 그 미세한 차이를 짚어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있던 대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풀려난 대신이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소? 나조차도 내 글씨인 줄 알았소. 도현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형조에 올리셨던 문서를 저는 10번 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씨가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록을 보는 순간 무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낌은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다시 들여다보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낸 것입니다. 대신은 오래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도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현의 이름은 궁궐 안에서도 크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재판이 생기면 도현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도현은 큰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고을은 바로 도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도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장터에서 콩장수의 거짓말을 밝혀냈던 아이, 관아 마당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그 아이가 이제 이 고을의 사또가 된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처음 관아에 들어서던 날 관아 마당에는 벌써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억울한 사연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든 기억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려는 사람은 그 거짓도 기억될 것입니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고을에서는 함부로 거짓 송사를 내는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현 앞에서 꾸며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도현은 결국 그 틈을 찾아냈습니다. 부임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도현은 어린 시절 자신을 서당에 들여주었던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이미 늙어 눈이 잘 안 보였지만 도현이 들어서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읽지는 못하지만 들은 것은 기억한다던 아이가 왔구나. 도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훈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 나는 그저 네가 가진 것을 썩히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도현은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또는 어릴 적부터 남의 말을 잊지 않던 아이였다. 그래서 그 고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도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